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 결정 전에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가 포함된 선택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내부적으로 조사해 책임을 묻는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엿새째인 오늘 무너진 보일러타워 양옆에 4호기와 6호기 발파 작업이 이루어져 매몰자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검찰과 법무부로부터 모두 비판의 대상으로 몰렸습니다. 사실상 사퇴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 대행은 윗선의 압박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선택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윗선 개입은 어디부터인지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행은 법무부 쪽에서 항소 포기 관련 선택지 몇 가지를 제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의견은 이진수 차관이 노 대행에게 전화해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선택지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 대행의 발언을 감안하면 법무부 의견이 항소 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걸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검찰 내부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는 법무부에서 항소 자제 의견을 내려면 장관이 서면으로 해야 하며 대행이 지시를 받아들일 것이었다면 수사팀에 설명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공소심의위를 열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대검과 법무부의 소통 과정에 대해 설명이 없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 간 연락은 의견 교환일 뿐이라고 밝혔고 이 차관도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대검에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대검이 알아서 결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 대행에게 전달된 내용을 두고 공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의 윗선은 정성호 법무장관입니다. 항소 포기 의사가 전달됐다면 법무장관에서 차관,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 장관이 대통령실 민정라인과 논의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의견을 전하기만 한 거지 구체적인 지휘를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례 회의에서 첫 보고를 받은 뒤 수사팀의 항소 의견이 담긴 두 번째 보고를 받았고 기한 만료 당일 세 번째 보고를 받고서야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일정으로 바쁜 상황이라 구두로 의견을 밝혔는데 이 같은 의견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우회적으로 전달된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가 정 장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 주요 사건의 경우 보통 법무부에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보고가 이뤄지는 만큼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노만석 대행이 대검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용산을 언급했던 만큼 대통령실 개입 여부가 이번 의혹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러한 모든 공방의 핵심 인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대행의 고심이 가장 잘 느껴지는 곳이죠. 자택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 노 대행 오늘 출근하지 않았는데 아직 자택에 있는 건가요? 노 대행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가족들과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오전부터 자택 앞을 지켜봤는데 낮 동안은 인기척이 없었지만 해가 지자 불이 켜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대행이 모습을 드러낸 건 어제 아침 출근길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대행은 현재 거취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대검 검사장급 간부와 일선 검사장, 평검사들은 노대행에게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이후 아직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대행이 내일 추가로 연가를 내겠다는 뜻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검에 출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만석 대행 자택 앞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고 그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청사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했습니다. 진짜 윗선 누굽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채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한 의원들과 검찰청 직원 간 대치 국면도 벌어졌습니다. 노만석 나와라! 노만석 나와라! 노만석 나와라! 항소 포기하고 어디 숨은 거야? 이렇게 대놓고 정치부역을 한다고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이진수 법무차관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대검 반부패부장 오늘 당장 사퇴하십시오! 오후에는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꿀먹은 벙어리로 계속간다면 대장동 7,800억 범죄 수익의 몸통, 그것은 바로 대장동 그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교감해 이번 항소 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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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내일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한 외압 의혹 공세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검사들이 계속해서 반발하면 검사들 기강 잡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손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후 처음 공개 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 검찰 반발과 관련해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지가 관심이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 사건 자체와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파장이 큰 만큼 상황 자체는 예의주시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선 대통령의 직접 대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계속 항명하면 기강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면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공직기강 바로잡기를 강조해왔던 만큼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의 또 하나의 핵심, 7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MBN이 확인한 결과 민사소송 청구액은 모두 합쳐도 386억 원. 그 차이가 여전히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한 건만 변론 기일이 열렸다가 중단됐고 나머지 3건은 기일 자체가 잡히지 않은 채 1심에 계류 중입니다. MBN이 공사 측에 확인한 결과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38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이 추진 가능하다고 본 7천억 원대와는 격차가 큽니다. 공사 측은 민사 청구액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형사 판단이 확정된 뒤 변경하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사실상 중단돼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대장동 일당 사건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민사소송만으로 공사가 피해 보상을 받기 상당히 어렵다며 국가가 개입해 추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을 포기하면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7,800억 원의 환수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 김만배 씨에게 추징 명령이 내려진 428억 원의 재산마저 2심에서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관련자 처벌의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 조사를 위한 TF 설치를 제안하자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라며 힘을 실은 겁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속아내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제안이 나왔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TF 제안 배경으로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 동력 저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TF 구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하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류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내란 당시에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TF가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년 내내 적폐청산 TF를 운영해 피로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는 각 부처의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인사 조치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정국으로 불리해지자 내란 프레임으로 물타기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용호 기자입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나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각 정부기관에서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확인해 형사처벌과 별도의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총리실 주도하에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TF가 꾸려집니다. 이 중 여러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와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에 대해선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해 조사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열흘 내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조사를 마친 뒤 설 연휴 전 인사 조치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책임자 징계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내란 저지나 지연 등의 공적이 밝혀지는 공직자에 대해선 포상도 추진합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정국에 쏠린 여론 돌리경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전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의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도 정권에 충성하지 않은 공직자를 숙청하기 위한 완장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TF 활동이 본격화할 경우 이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4호기와 6호기 발파 장면입니다.
5초 만에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파 이유는 붕괴된 5호기에서 매몰자 4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위험성이 사라지면서 크레인과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먼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 4, 3, 2, 1, 발파! 굉음과 함께 폭약이 터지고 두 보일러 타워가 무너집니다. 엄청난 흙먼지가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아파트 25층 높이의 타워가 쓰러지는 데는 5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 구조에 걸림돌이 되어온 4호기와 6호기입니다. 그동안 두 타워가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있어 현장에서 중장비를 쓰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낮 12시 발파 작업이 끝났습니다. 4호기와 6호기가 쓰러지며 5호기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같은 방향, 바다 반대쪽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멈췄던 내부 수색과 구조 작업도 이틀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구조경과 매몰,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구조 대상자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해 나갑니다. 현재 남은 구조 대상자는 4명으로 이 중 2명은 위치가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철거 시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발파 이후 매몰자 4명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 본격 진행 중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상호 기자, 언제부터 구조가 시작됐습니까? 네, 발파한 지 3시간 40분이 지난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애초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와 수색 전문가 8개팀 7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 상태입니다. 민간 해체 전문가와 첨단 장비도 대거 동원했습니다. 소방은 우선 위치가 확인된 매몰자 2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6호기 쪽 입구에서 3, 4m, 다른 한 명은 4호기 방향 입구에서 4, 5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좀 더 가까이에 있는 6호기 쪽 매몰자를 먼저 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가까이 있지만 절단기로 철골 구조물을 해체해가면서 진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실종자 2명은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경과 매몰 탐지기 등을 활용해 작업자들이 발견된 곳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오늘부터 24시간 구조 체제로 전환해 매몰자 수색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종묘 앞 재개발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을 방문해 142m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숨이 턱 막힐 것이라고 지적하자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남산까지 뻥 뚫리는 경관이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윤기란 기자가 직접 종묘에서 비교해드립니다. 확실하게 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재개발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종묘에 가봤습니다. 시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종묘는 정문에서 시작해 300m 떨어져 있는 주 건물인 정전과 그 일대를 모두 말합니다. 제가 선 곳은 종묘안 정전 앞입니다. 정전은 정남향에서 20도 정도 기울어져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세운지구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제 왼쪽으로 고층 건물 일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김민석 총리가 숨이 막힌다고 한 경관은 정전에서 바라본 세운지구 풍경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뻥 뚫린다고 표현한 위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라면 외 대문을 중심으로 남쪽 세운 상가가 헐린 곳에 폭 100m의 녹지축이 생기고 양쪽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1km 길이의 녹지축은 남산까지 이어지는데 뻥 뚫린다는 말은 이 외대문에서 바라본 경관을 말합니다. 종묘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곳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아전 인수식 해석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난 20년간 재개발만 기다리던 세운지구 주민들의 불만도 폭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느냐는 겁니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막으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운상가 앞에서 1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세운 4구역을 비롯한 세운지구 조합원들로 정부가 재개발에 계속 제동을 걸자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사유재산 침해하는 입법을 반대한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6일 문화재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다면 국가유산청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세입자들이 이주해 월세 수입도 없는데 매년 200억 원의 이자 비용이 눈더미처럼 불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생활비를 대출받아 연명하고 있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현재까지 누적된 자금 차입이 7,25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도심 재개발이 시급한데 오히려 나서서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운 4구역 주민들의 땅을 놓고 정치인들이 정쟁의 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이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막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손해배상은 물론 불법, 부당한 직권남용 행위로 고발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겠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은 확산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대권 노름을 하고 있다며 연일 오세훈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열세를 의식한 견제구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이원종 씨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선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들인데 김민석 총리가 종묘를 찾아 작심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김건희가 마치 안방처럼 종묘를 들락날락 하더니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자신의 차기 시장 그리고 대권 노름을 위해서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서울시가 재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민주당이 여론전에 나선 이유 바로 내년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 중 하나. 그러니 지금부터 견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볼까요? 서울시장에 4차례 당선된 오세훈 시장, 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지지율 23.9%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 후보들을 살펴보면 박주민 의원, 김민석 총리 등 누가 나오더라도 오 시장 지지율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직을 탈환하기 위한 견제 작업이 본격화한 건데 오 시장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게 김건희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지요. 정로가 지역구인 곽상원 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위기감이 커진 여당의 오 시장 공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갈등은 벌써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배준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네. 상징적으로 보면 종묘와 세운상가 이 악연 언제부터였습니까? 네, 지난 2004년부터입니다. 그 세운상가가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인데요. 네. 먼저 사진 한 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 1971년 세운상가의 모습인데요. 오호. 이 보시면은 상가로 들어서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또 각종 이 상점들의 간판과 또 위쪽에는 이 주거 공간인 아파트도 보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상가 아파트가 준공돼서 박 대통령 네 분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1980년대에는 특히 전자제품의 메카로 유명했는데요. 네. 2000년대가 되면서 낡고 쇠락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문화재 심의가 반드시 필요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1995년이죠. 이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네. 예, 그런데 유네스코는 이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이 자체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경관과 이 접근로 등 주변 환경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 서울시가 이 일대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일부 상가가 철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당장 2009년에 문화재 심의에서 건물 높이가 너무 높다며 퇴짜를 맞습니다. 너무 높아서 퇴짜를 맞게 된다. 그럼 얼마나 낮게 지라는 겁니까? 네, 문화재청이 요구한 것은요. 이 종묘 정전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 맨 위쪽이 3개층 이하만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네. 이를 따르게 되면은 건축물의 높이가 122m에서 50m로 낮아져야 하고요. 결국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 개발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예 2012년에는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철거 계획 자체가 백지화됐고요.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하고 세운상가 재개발을 천명하면서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세운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참혹합니다. 저렇게 10년 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도시 행정을 했던 서울시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141m 높이의 빌딩이 다시 추진됐는데 지금 이게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141m 높이의 갈등. 그렇다면 건물 높이만 낮추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또 그렇게 쉬운 문제만 아닙니다. 이게 높이가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사업성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낮출 수가 없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복궁과 창덕궁, 또 조선 왕릉 등 서울에는 문화유산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도심을 사실상 이대로 놔둬야 합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 적지 않은데 문화재 보존과 도심 개발 사이의 갈등을 더는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네. 논란은 계속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 배준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들어설 때와 달리 이렇게 마스크를 벗은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피해자 측은 부끄러운 선고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은 배우 오영수 씨. 깐부 할아버지란 별명을 얻으며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말 연극단원 후배가 오 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강제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후배 여성은 2017년 오 씨가 2차례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2022년 11월 오 씨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 씨가 강제추행을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측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K-뷰티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훔쳐서야 되겠습니까? 올리브영 매장을 돌며 화장품을 훔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2달간 야금야금 훔친 화장품만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체포된 건 지난달 말쯤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9월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올리브영 매장을 수차례 돌며 화장품을 몰래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야금야금 소액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무려 2달 동안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 중국인 부부를 특정해 추적했고 결국 주거지에서 두 사람을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자택에서는 수백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작은 일이어가지고.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긴 데다 피해 매장의 사정 역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부부가 한국에 주거지가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국인 부부가 또 다른 절도를 벌였는지 여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연이자가 무려 73,000%라면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자로 불법 대출과 협박을 일삼은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돈이 급한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였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채를 빌려 쓴 한 남성이 협박에 못 이겨 경찰에 보낸 편지입니다. 하루 200만 원이 넘는 연체이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살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급전이 필요했고 소액이었기 때문에 상환이 가능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빌렸는데 그 이자라든가 원금이 감당이 안 돼서 자살까지 시도한. 불법 사금융조직 총책인 30대 A씨 등은 경기 남부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상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최대 73,000%의 연 이자를 받아 챙겼는데 1,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1년 뒤 73억 원을 갚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돈만 18억 원. 피해자는 55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였습니다. A씨 등은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상환 날짜를 어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친구 그리고 부인 모든 연관된 사람들 연락처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런 정보들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등 4명을 구속한 경찰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업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수험생들의 절박함을 노린 불법 행태도 있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공부가 잘 되는 약이라며 ADHD 치료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미성년자도 처방전 없이 손쉽게 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공부 잘 되는 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주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입니다. 복용하면 도파민 수치가 상승해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저혈압이나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환자가 아닌 수험생들이 집중력을 높이려고 약물을 찾기도 합니다. 이거 먹으면 공부가 잘해진다. 실제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혹하는 마음은 있죠. 학교에서 좀 친구 몇 명 먹는 거 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줬다는 모르겠는데 집중은 잘 됐다 하는데. 정부가 매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수험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노린 상술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책에게 집중력 약 구매를 문의했습니다. 곧바로 1시간 내 수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소를 보내면 유통책이 인근에 마약을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게다가 텔레그램 계정만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손쉽게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약들이 유통 경로도 불분명한 데다 위조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하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DHD 약의 주성분이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실제 식약처는 수능을 앞둔 지난달 단속에 나서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한 온라인 게시물 728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이번엔 밀착 취재입니다. 학생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등굣길이 있습니다. 좁은 인도에 4천여 명의 학생들이 몰리는 탓에 벌어진 일인데 이 안전보다 우선인 게 있을까요? 황지원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중고등학교 앞입니다. 좁은 길로 등교하는 아이들과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힐 뻔하는 아찔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인도로 가는 걸 포기하고 급기야 차도로 걸어 다니는 학생들도 발견됩니다.
거의 못 지나갈 정도로 비 오는 날 우산 펴면 아예 못 걸어 다닐 정도로 부딪히고 그래요. 학교 측도 아이들이 사고라도 당하지 않을지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따릉이하고 전동 킥보드들이 같이 엉켜서 다니기 때문에 항상 보면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죠. 같은 장소를 하굣길에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이 인도의 폭은 1.5m 정도로 성인 3사람이 나란히 걸으면 꽉 차는데요. 이런 하교 시간에 누군가 넘어진다면 큰 사고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량 옆에 차도로 내몰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부터 횡단보도가 아닌 차량 사이로 다니는 이들까지 위험한 순간들이 잇따라 목격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6개 학교에서 무려 4천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자체를 탓합니다. 학교 측은 지난 2021년부터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청과 시청의 인도 확장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4년 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었는데 마포구청도 다 알고 있고 서울시도 알고 있고 다 인지는 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구청도 나름 할 말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없애고 차도폭을 줄여 인도를 넓히려 했지만 주민 반대나 법적 기준 등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학교 담장과 맞닿아 있는 인도폭을 확장해야 하는데 구청과 시청, 학교 부지가 인접하다 보니 소유권 분쟁 우려도 나옵니다.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만만치 않아요. 삼각형 형태로 마포구 부지와 학교 부지가 갈라져요. 네. 토지 사용 승낙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공사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돈 들어서. 네.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건 안 되겠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등교할 수 있게 등교 시간을 조정하는 고육지책을 꺼내들었지만 재학생들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화성이나 평택에서 오는 친구도 있었는데 원래 스케줄을 맞춰 있던 학생들도 좀 빠르게 이제 일어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좀 짜증내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이 4천여 명의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이제라도 지자체와 학교 측이 서둘러 관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밀착 취재 황지원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눈앞에 두고도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일일이 전화부터 돌려야 하는 게 씁쓸한 우리 의료 현실이죠. 이런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TF 회의에서 환자 수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던 절차를 수정하고 응급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터널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에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코랑 광대뼈랑 입이랑 출혈이 계속 있으세요. 네, 혹시 수용이 가능하실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수술이 안 됩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도 119 구급대원들은 병원부터 먼저 전화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법은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직접 연락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응급의료 TF 1차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응급의료법 48조 2항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소방청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이 병원에 전화할 필요 없이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도 이에 공감한 겁니다. 전화 뺑뺑이라는 말을 붙여 넣어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30군데, 40군데 돌려야 됩니다. 전화를. 알맞는 응급치료를 못 받는 거죠.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응급치료를 제대로 해도 최종 치료가 안 돼 환자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부과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판결들은 응급실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진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하는 패키지 형태로 개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이번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 새끼 호랑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젠 한반도에서 사라진 시베리아 호랑이의 후손인데요. 서로라는 이름이 붙은 아기 호랑이를 주진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어미 품에서 꼬물거리는 아기 호랑이가 보입니다. 짧은 다리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어미에게 장난을 치다가 혼쭐이 나기도 합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올해 현충일에 태어난 아기 암컷 호랑이 서로입니다. 서로라는 이름은 눈호랑이, 서로 함께라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된 아기 서로를 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호랑이야? 아기 호랑이야. 아기 호랑이. 대박. 부모님 목마를 탄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합니다. 귀여웠대. 서로 엄마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남자친구 생기는 거예요. 그때 또 올 거야? 네. 서로의 엄마 아빠는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국으로 건너온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의 후손으로 3년 만에 어렵사리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15세라는 굉장히 고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육사 아나수의사들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노산이지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서로는 몸무게가 20kg을 넘길 정도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조만간 우람한 한국 호랑이로 성장해 관람객들을 맞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인터넷 상거래 이커머스 시장 선점은 업계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전쟁터에 신세계그룹이 1위 탈환을 위해 정용진 회장을 앞세웠습니다. 정 회장이 한중합작법인 이사회 의장을 직접 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책임 경영으로 전면전에 나선 겁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는 G마켓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쿠팡의 공세에 밀리기 시작해 현재는 쿠팡과 네이버 2강 체제 독주 속에 신세계 계열 G마켓과 SSG닷컴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달 1위 탈환을 목표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손잡고 합작법인을 출범했습니다. G마켓의 60만여 개 입점업체와 알리의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전 세계 200개국으로 판로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셀러와 함께 성장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K의 상품을 세계로 전파하는. 이런 가운데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한국과 중국 합작법인의 초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책임 경영이라는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정용진 회장이 초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고 등기이사 선임 절차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열해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등기이사로서 책임 경영은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앞으로 5년 내 함중 합작법인을 통한 거래 규모가 4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회장의 승부수로 이커머스 1위 탈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아무리 아껴도 티도 안 나는 게 요즘 서민들 지갑 사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용량은 얼마나 되고 원가는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칩 한 봉지에 감자가 몇 개 들었는지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다 보면 어느새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좋아하는 과자도 가격과 양이 전 같지 않아 한숨만 나옵니다. 한 두세 개만 골라도 10,000원이 넘어가니까 예전에 비해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눈에 띄게 틀리죠. 엄청 양이 줄은 거 보이고 가격 오른 거 보이고. 고물가 속에 음식 가격이 적당한지 원가를 따져보는 유튜브까지 나왔습니다. 한 요리 유튜버가 일상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배달 음식을 직접 요리해 실제 원가를 계산해보는 내용입니다.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조회수 2천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자칩의 경우 한 봉지당 감자가 한 개도 안 들어갔다고 결론 내리자 제조사가 곧바로 해명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감자칩 한 봉지에 200g짜리 감자가 1개에서 1.5개 들어간다며 설비와 공정 등 차이가 있다며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슈링크플레이션 등 원가 절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 치킨 브랜드는 가격 인상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였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가장 바라는 것이 신뢰성이고 전문성이고 또 진정성 아닌가요? 길게 보면은 기업에서 손해보는 거죠. 소비자가 원가까지 계산하는 시대, 고물가가 빚어낸 단상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노후 준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게 서민들 현실입니다. 은퇴 나이를 넘겨도 여전히 일하는 분들이 많고 팍팍한 살림살이에 기댈 곳은 국민연금밖에 없다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신동빈 씨는 이른을 앞둔 고령임에도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 교통 관리를 하고 조경 작업을 하는 등 각종 작업을 도맡아 합니다. 정규 근로자가 아닌 탓에 월급은 80만 원 수준. 이렇게 근무를 이어가는 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고령연금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살아가는데 전략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60세 이상 국민 가운데 신 씨처럼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벌고 있는 부부 비중은 5명 가운데 4명 꼴입니다. 소득벌이용 근로를 하는 60세 이상 국민도 전체의 34%에 달합니다. 국민 3분의 2가량이 노년에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하며 보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해 노후를 계획하는 국민이 전체의 60%에 달해 현재 젊은 세대도 노년에 계속 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은 뭔가 노후를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알바를 해서 바로바로 써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뛰고 미래를 위한 예적금은 10년 새 5%가량 감소하는 등 노후 대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기동함대 사령부가 처음으로 함대급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신 이지스 구축함 등 핵심 전력이 총출동한 가운데 실전 같은 고강도 훈련이 2박 3일간 펼쳐졌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동쪽 공해상. 거대한 선체가 수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조타실은 바삐 움직이고 340도 통과 300도 잡아. 곧이어 굉음과 함께 함포가 발사됩니다. 남해와 동해를 오가며 2박 3일 동안 진행된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의 훈련 모습입니다. 지난 2월 사령부가 창설된 뒤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함대급 기동훈련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8,200톤급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최신 이지스 구축함 3척과 군수지원함 등 함정 7척, 항공기 3대가 투입됐습니다.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로 구분돼 있는 기존 해군 함대와 달리 유사시 전국 모든 해역에 신속히 투입되는 전략 기동 전력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적함과의 교전을 가정한 대함 사격뿐 아니라 대잠전과 방공전 등 복합 전투 상황에 대비한 실전형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앞으로도 기동함대는 유사시 압도적인 전력으로 전성을 보장하는 군사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해군은 밤낮으로 이어진 강도 높은 훈련으로 기동함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국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델리의 유명 관광 명소 앞에서 차량이 폭발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당국은 테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데 카슈미르 출신 의사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인도의 유명 관광지 붉은 요새. 갑작스러운 굉음이 울리더니 유적지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저녁 인도 델리 도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최소 20명이 다쳤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차량의 유리창까지 깨질 정도로 폭발 충격이 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अफरा तफरी का माहौल था क्योंकि चांदनी चौक चलता फिरता रोड है तो यहाँ पर सब भाग रहे थे मेरे सामने तो 18-20 तो घायल होंगे. 당국은 최고 수준의 경계령을 내리고 대테러 특공대까지 투입해 테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고 몇 시간 전 3,000kg에 달하는 폭발 제조물이 한 주택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 있던 의사를 체포했는데 이 남성은 과거 자살폭탄 테러를 벌인 무장단체와 연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당국은 이번 사건의 배후와 테러 연계 여부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에콰도르 교도소에선 그동안 잊을만 하면 폭동이 벌어졌는데요. 교도소 안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지자 교정당국이 갱단원들만 모아둘 교도소를 따로 짓기로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콰도르가 새로 짓고 있는 갱단 전용 교도소 엘 엔쿠엔트로의 모습입니다. 교정시설에는 거주동과 운동장은 물론 9.5m의 감시탑을 6개나 세우고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과 첨단 보안 체계도 갖출 예정입니다. 허술한 보안 문제로 교도소 안에서 총격전마저 종종 벌어지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겁니다. Es tener un sistema penitenciario más avanzado, es tener una cárcel también con el aislamiento necesario y también para darle 마약 밀매와 청부살인 등을 저지른 고위험 테러범을 가둘 예정인데 기존 교도소 수감자 300명은 먼저 건설이 완료된 일부 수용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들을 새 교도소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이송의 반발에 총격 사건이 벌어져 4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에는 교도소 내 갱단 간 싸움으로 27명이 질식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Cómo hay armas adentro? Si aquí al momento de uno pasar los kits, hasta pasar una funda de agua, revisan todo. Entonces, toda la gente se pregunta cómo hay armas, cómo se matan adentro. 2021년 이후 에콰도르에서 교도소 폭동으로 생긴 사망자는 500명 이상이며 지난해에는 교도관 150여 명이 인질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돌연 한국 게임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얼마 전 한 고등학생이 교내에서 폭발물을 터뜨렸는데 그 원인을 우리나라 게임 탓으로 돌린 겁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학교 정문을 지키고 있고 건물 안에는 찢어진 카페 뒤로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한 고등학교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 도중 폭발이 발생해 9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17살 남학생이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과 극단주의 단체와의 연관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Kita temukan jenis senjatanya senjata mainan, ada tulisan-tulisan tertentu dan itu juga menjadi bagian yang kita dalami untuk mendalami motif.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돌연 화살을 한국 게임으로 돌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비서실 장관은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의 특정 게임을 콕 집어 언급하며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이 해당 게임에 대한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임에는 다양한 무기가 등장하고 폭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주장으로 폭력적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Z세대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빼빼로데이로 알고 있는 11월 11일 오늘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 전몰용사를 기리는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11시 정각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는 턴 투어드 부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을 향하여 일동 묵념. 묵념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유엔 전몰용사를 기리는 21발의 조포가 발사됩니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전 세계 추모객들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용사들이 묻힌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턴투어드 부산 기념식이 열립니다. Each year when we turn toward Busan, we do more than remember a war. 캐나다 참전용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올해로 19년째. 올해 기념식엔 22개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과 참전용사 후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엔 참전 기념일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엔 14개국 2,300여 명의 유엔군 전사자가 안장돼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호암미술관과 리움미술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을 이어온 삼성문화재단이 메세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매경미디어그룹은 오늘 2025 메세나 대회를 열고 오랜 기간 진정성 있게 문화예술 공헌 활동을 해온 기업과 기업인에 시상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천안시대를 연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 보금자리에서 첫 공개 훈련을 가졌습니다. 평가전을 앞두고 중원 미드필더들이 줄부상을 당한 가운데 혼혈 미들맨 카스트로프가 팀의 새로운 미들맨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새 보금자리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볼리비아, 가나와 평가전을 앞두고 소집된 홍명보호의 첫 훈련을 보려고 팬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울산에서 서울 들렸다가 천안까지 와가지고 이틀째 기다리고 있어요. 형들처럼 멋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화이팅! 화이팅! 새 훈련장에서 팬들의 응원을 받은 선수들은 화기애애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2연전에서 중원 사령관을 맡게 될 혼혈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는 활기가 넘칩니다. 중앙 미드필더 황인범과 백승호가 잇따라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대표팀의 허리 라인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국가대표에 첫 발탁된 카스트로프는 수비부터 공격까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지만 중원 미드필더 자리에 가장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I think my best position is, as I mentioned, in the midfield, in the double midfield, number 6, number 8, one of these positions. I think I'm feeling more confident in every time I come here. 8개월 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양민혁도 갈비뼈 부상으로 하차한 이동경의 빈자리를 메우고 홍명보 감독의 눈도장을 찍는다는 각오입니다. 부상으로 빠진 형들의 몫을 완전히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빠진 형들의 몫까지 더.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위기를 맞은 홍명보호가 플랜 B를 가동하며 올해 마지막 A매치 2연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차가웠던 아침을 뒤로하고 낮 동안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반짝 초해가 누그러졌는데요.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과 수능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 하늘도 맑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쌀쌀하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수능 당일 오전에는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광주를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1도, 서울은 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7도, 대전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대구는 4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또다시 강한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